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임차인도 면접 보는 시대라는 주제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최근 뉴스 기사에서 집주인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임차인도 정보를 제공하라. 면접 보자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집주인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전세 사기나 과도한 대출로 인해서 집주인이 경매당하고 보증금이 떼이는 상황을 피하고자 정부에서 만든 정책이 계약 전에 집주인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한쪽만 보면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임차인도 면접 보자라는 취지는 단순히 보복성으로 정보를 제공하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전과자 같은 악행범들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집주인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공감이 되긴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서로 쌍방의 피해적인 부분만 보고 법이 제정이 되다 보면 임차인도 집주인도 면접을 보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세입자가 집을 보러 가면 딱 묻는 건 두 가지였어요. 전세인가요? 라는 거 하나 하고요. 언제 입주 가능하세요? 라는 말들이죠. 두 개만 말하면 사실 진행이 척척되었죠. 하지만 요즘은 완전히 달라진 게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앞으로 집주인이 요구하는 정보가 점점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에 대한 질문은 다양해질 겁니다. 직장은 어디인지, 보증금 마련은 어떻게 하시는지, 가족 구성원은 몇 명이고 반려동물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키우는지, 이전 거주지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신용 등급은 몇 등급까지 떨어졌는지, 몇 등급인지 물어보는 세상이 오겠죠. 말이 좋아 확인이지 사실상 임차인 면접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서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기분이 나빠서 생기는 분쟁 소지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종류의 분쟁들, 사건, 사고들이 생겨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기분 나빠할까봐, 혹은 전세 계약 놓칠까봐, 좋은 매물 놓칠까봐, 혹은 전과자라서라는 등의 이유들 때문에 무엇인가 사건, 사고가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이제 전월세 시장이 이렇게 흘러오게 됐는지, 앞으로 이런 믿음 없이, 서로의 믿음 없이, 신뢰 없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임차인을 면접 보자는 주장을 살펴보기 전에 왜 임대인의 정보 제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 정보 제공이 먼저 생겨났죠. 법 제정적으로.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역전세 등 요즘 임대차 시장에 튀어나오는 단어들만 보더라도 느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사기꾼만 위험한 게 아니라 무지한 집주인도 위험하다라는 거죠. PF 문제 있는 건설사 이런 분양받아서 집주인이 집값 떨어진 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 집이 이미 근저당으로 꽉 차 있는 걸 임차인에게 숨기는 경우도 있고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안일하게 대출 끼고 전세 끼는 경우도 있고요. 역전세가 터져도 보증금을 돌려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무지 기반의 리스크가 사기꾼보다 사실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리스크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세입자가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물어야만 안전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전월세 계약은 주거 계약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는 어떤 계약으로 봐야 되냐? 금융계약으로 이해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빌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집주인에게 수억 원의 자금을 빌려주는 것과도 같은 거죠. 전세 보증금은 단순히 보증금이 아닙니다. 그건 임차인의 전 재산일 수도 있고요.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구조는 어떻죠?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으면 은행이 경매를 넣죠.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국가가 압류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은 마이너스 자산이 생기고요. 역전세가 나면 집주인은 돈을 또 못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정조준한다라는 게 계속되는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즉, 문제가 터지면 가장 먼저 다치는 사람이 누구이죠? 부동산 문제는 임차인이 가장 먼저 다칩니다. 돈을 빌려주는 쪽이 가장 큰 리스크를 지는데, 지금까지는 돈을 빌려주는 임차인이 오히려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묻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아우성과 법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계약하러 가면 많이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집주인이 설마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 이 정도면 보증금 빼줄 여력 있겠지? 뭐 전세 사기 같은 건 뉴스에나 나오는 일이니까 다들 괜찮겠지? 라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들이죠. 하지만 최근 5년 사이 우리가 본 건 무엇일까요?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들 뿐이었죠. 뭐 예를 들어서 빌라왕이라든지 아주 시대의 사기극이었죠. 건축왕, 그리고 세모녀 사건, 뭐 등등 건설사 대량 부도, 역전세 미반환 등의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었죠. 보증사고만 3조, 전세 사기 피해자만 수천 명인 것인데 이 상황을 보고도 지금은 집주인은 괜찮겠지라고 믿는 건 현실 감각을 잃은 거라고 답할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에서 이제 선의의 기반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라졌다고 이미 말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조적인 기반만 남아있는 시장이 되어 있죠. 집주인이 착하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안전한 거고요. 대출이 적어야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기가 뒤에 있어야 더 안전한 거죠. 임차인들 또한 지식이 있어야 안전한 거고요. 그러니 임차인이 집주인을 확인하는 건 사실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생존 문제로 치닫게 된 시대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집주인의 정보 제공을 하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이것이 또 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모두 타당한 이유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와 같은 이유들이 사회적 배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인, 집주인이 설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사라지고 있고요. 그런 생각은 좀 버려야 합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임차인들이 똑똑해져서 묻고 따져야 한다면 어떤 것들을 대체 알고 있어야 하고 또 똑똑한 임차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방법들일 텐데요. 물론 마음 먹고 임차인에게 사기를 친다면 뭐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내가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할지 말지 고민할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고요. 올바른 이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임차인 분들이라면 이런 걸 꼭 알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당연하죠. 근저당 규모인데요. 잔금일 기준 남은 금액, 전세보증금 플러스 근저당 합의, 집값 대비 몇 프로인지, 최근 감정가 대비 LTV 수준, 뭐 이런 걸 무조건 봐야 합니다. 이걸 못 보면 깡통 정세인지를 몰라요. 때문에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거는 바로 이런 대출 만기 날짜입니다. 대출 만기가 임차 기간보다 먼저 오면 은행이 집주인에게 갚으세요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못 갚으면 경매 리스크가 생겨버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임차 기간보다 먼저 대출 만기가 먼저인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알기가 힘들죠, 사실. 세 번째로는 집주인의 소득, 상환 여력인데요. 어, 글쎄요, 이것도 참 얼어내기는 힘들어요. 사실 이게 묻기 어려운 질문인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보증금 2억이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2억을 빌려주는 건데 은행도 빌려줄 때 채무자 금융 정보를 보죠. 때문에 세입자는 저는 더 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뭐 실례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필히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생각을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직접 물어보기 불편하다 싶으면 중개사, 공인중개사분한테 좀 자연스럽게 물어봐 달라고 하면 좀 좋은데 이게 조금 개인 능력 차이긴 합니다. 정말 말빨 좋으신 분들은 스무스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잘 물어봐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 못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 이거는 좀 짬밥 차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뭐 중개사분의 개인 능력 차이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무조건 물어보는 게 좀 좋다. 네 번째로는 보증 가입 의사. 이걸 꺼려하는 집주인이 많아서 못 물어본다고들 하는데 꺼린다면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증보험이 꺼리는 물건이거나 보증보험에서 위험 판정을 받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아무리 매물이 좋아 보이고 놓치기 아까운 매물 같아 보여도 보증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매물이라면 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세금 체납 여부입니다. 세금 체납이 되면 압류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된다면 임차인 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증금을 못 받을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때문에 법적으로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도 사실 이와 같은 이유가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은 임차인의 시선과 그런 입장에서 집주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적 배경을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또 오늘의 뉴스 토픽처럼 임대인, 집주인 시선과 이들의 입장과 시선도 한번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나 또 법 제정에 있어서도 원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금 집주인들이 단순히 자기들 정보만 제공한다고 보복성으로 임차인 정보도 제공하라, 면접하라 라고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그들도 그들만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월세의 고착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클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예전 임대차 시장은 좀 단순했어요. 사실 성실하게 월세만 내면 됐죠. 근데 이게 기준의 전부였는데,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좀 다른 양상이죠. 전세가 무너지면서 월세가 급격히 늘어났죠. 대출로 버티던 집주인은 월세가 사실상 자기 대출 이자의 상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임차인의 연체는 집주인의 대출 연체이기도 하다라는 건데요. 집주인은 이제 임차인의 소득, 직장, 신뢰도가 자기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죠. 전세 시대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대출금을 좀 갚거나 한 번에 큰 목돈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도 했죠. 하지만 월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집주인들의 주머니 구조도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즉 임차인의 월세는 집주인이 유지해야 할 현금 흐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나 월수입이 끊기거나 이상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그 원리가 아주 잘 적용이 되는 것은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집주인일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집주인이면 돈이 많아서 된 줄 알지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얼마 안 되는 투자금과 보증금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를 돌리고 있는 이른바 생계형 집주인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처럼 전세가 사라지다시피 하고 월세가 판을 치는 월세 시대에서는 더더욱 집주인에게 있어서 임차인의 연체 유무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집주인도 마찬가지로 월급쟁이들이 많고요. 월급쟁이가 아니면 나이가 많은 수입이 월세 말고는 없는 그런 노인분들도 꽤 많죠. 때문에 임차인이 연체가 되면 본인도 대출이자 못 내고 연체가 되고, 또 신용정도 하락하고 은행에서 대출 회수 압박 오고요. 이어서 세금 체납 발생 문제가 생기고, 또 기타 유지비도 부족해집니다. 장기 체납 시 최종적으로 경매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도 계속적으로 연체가 임차인이 되면은 리스크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무슨 리스크? 자신이 삶을 살아가고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지는 그런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세 시대에는 임차인이 조금 쉬운 문제였다면, 월세 시대에는 임차인이 집 전체의 재무 흐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점이죠. 그러므로 지금의 월세 고착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임차인의 면적 구조는 강화될 겁니다. 전세 때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주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기 때문에 집주인이 리스크를 좀 지고 있죠. 하지만 월세는 좀 정반대입니다. 전세는 돈 리스크의 중심이 집주인에서 임차인으로 흐르지만, 이 월세는 현금 리스크의 중심이 임차인에서 임대인, 집주인으로 역할이 바뀌었고, 그만큼 집주인이 임차인의 신용, 직업, 성향을 중요하게 보게 되는 거죠. 즉 월세 사회는 신용 사회를 뜻하게 되고, 신용 사회는 임차인 면접제 강화라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건
개인의 감정이나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제부터 시작되는 구조적 변화다라고 받아들여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차인 면접을 하자라고 청원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지금 곳곳에서는 이미 임차인도 면접을 보고 있는 실제 현장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즘 부동산 개인들이 부동산에 있는 중개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라면 뭐 집주인들 임차인이 좀 많이 따진다. 뭐 대기업 다니면 바로 오케이가 뜨고 프리랜서는 조금 직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신용 점수 떨어지면 바로 거절하고 반려동물 있으면 월세 조금 더 올려받고 뭐 이런 것 등의 메시지를 중개인분들에게 당부까지 하면서 하는 말을 하면서 하는 이런 현장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계속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집주인의 성향들도 고금리, 불안정한 노동시장, 경기 침체, 전세 시장 붕괴, 보증사고 증가 등 이 모든 변화가 자꾸 겹쳐져서 임대차 시장은 현금 흐름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는 시장으로 이동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월세 시대에는 집주인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임차인을 골라야만 내 재무가 안전해진다라는 메시지와 그리고 이 흐름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임차인의 정보까지 제공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자리 잡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그런 예측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을 좀 예측을 해야 사회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한 법안도 또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사회적 합의도 쉽게 보지 않을까요? 일단 첫 번째가 바로 임대차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차인 면접에서 선호받는 사람이 누가 될까요? 아마도 대기업 직장인, 공무원, 고소득자, 무자녀 신혼부부, 반려동물 없고 전과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반대로 프리랜서, 자영업 무직자 또는 소득 증명이 어려운 직군이나 다자녀 가구나 신용점수가 낮은 계층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 어려운 임대차 시장이 되겠죠. 즉, 주거의 형평성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길 수 있는 변화는 회사 면접처럼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면접 질문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직장 소득 증빙할 수 있는 어떤 제출 서류, 보증보험의 사전 심사 서류, 뭐 신용점수 제출이라든지 이전에 임대차 기록 제출까지 뭐 이런 시대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전에 살던 임대차 기록을 제출하라라는 그런 것은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즉 이런 게 이제 많이 외국에서 한국 흐름으로 넘어온 거죠. 거주 계약이 이제는 인사 프로세스처럼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피곤해진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변화로는 아마도 임차인의 평판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차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아, 이 사람 이전 집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더라. 아, 갑자기 연락이 안 된대. 뭐 관리비 체납이 너무 많다던데 기록이? 이런 문제이죠. 그런데 이건 이미 해외 일부 국가들에서는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가라면 한 발 더 나아가서 관리비나 연체 문제 등 아니면 폭행 문제 등 임차인의 이전 기록, 평판들이 공유되는 플랫폼까지 저는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결국 이제부터는 좋은 세입자는 여러 집주인에게 환영을 받고 나쁜 세입자는 입주가 점점 어려워지는 임대차 시장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주는 가장 기본권인데 그 중에서도 주거가 더 불안정해진다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대인도 임차인을 면접 보듯 모든 정보를 알게 되는 것들이 꼭 부정적이고 나쁘기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 외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특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시장 개선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임대차 분쟁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사전에 성향, 소득, 관리가 이렇게 소득 관리 같은 게 잘 맞는 임차인을 선택하면 연체나 파손 분쟁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안 좋은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다라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집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악성 세입자 한 명이 집주인의 대출, 세금, 건물 전체 운영에 큰 타격을 주는 현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아파트 분위기는 그 주민이 좌우한다고 정말 이상한 주민 하나가 그 아파트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하거나 안 좋은 평판을 남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볼 수 있었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예방 요소가 저는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차인이 신용과 정보를 제공한다면 집주인도 좀 더 자연스럽게 대출 현황, 보증보험 가입, 근저당 구조 등 관리 투명성을 공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상호 검증 구조로 가자는 얘기인 거고 이게 사회적 메시지가 될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울 거예요. 과도기 때는. 하지만 나중에는 서로 정보를 쉽게 말해서 제공을 하고 보여주니까 서로의 패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적인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생각은 듭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럴 것 같아요. 전세 붕괴, 월세 확산, 보증사고 폭증, 개인 신용사회, 경제 불안 등 이 모든 변화가 밀려오면서 집주인은 더 이상 아무나 받는, 누구나 받는 시대가 세입자를 그러니까 아무나 받는 시대가 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바뀐 시대 같아요. 임차인도 집주인을 고르는 시대가 오고 집주인도 임차인을 고르는 시대가 온 거죠. 이건 갑과 을의 문제로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부디 갑과 을의 문제로 확대시켜 보거나 하면 해결책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건 어떤 큰 의미를 좀 부여하지 말고 오히려 간단하고 심플하게 리스크 관리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서로에게 더 합리적인 합의가 기대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회 현상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 임대 시장은 미국, 영국처럼 상호 면접제가 되는 방향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좋은 집주인, 좋은 임차인, 좋은 계약 구조 이 세 가지가 맞아야 앞으로 주거 시장에서 살아남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가 안 좋아져도 그 속에서 정말 또 친절과 이해를 잘 구해주는 집주인도 있고요. 아무리 사회가 좋아져도 그 속에서 또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뉴스에서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네 마네, 임차인을 또 면접 보내 마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갑론을박을 막 펼칠 게 아니라 이런 사회 현상을 조금은 냉정하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자세가 오히려 사회적으로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